자,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감소하는 전략에는 속어, 차별 강화, 그리고 다른 타임아웃 같은 다양한 전략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유튜브에 나왔던 속어 부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속어를 묻는 문제였고요. 문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리부터 보시면 속어의 원리란 표적 행동을 유지시켜온 강화인자의 제공을 중단해서 표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속어라고 했고요. 그래서 속어와 관련해서는 속어 저항, 속어 폭발, 자발적 회복, 속어 유발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더라도 행동이 계속 지속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였을까요? 그쵸, 속어 저항이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속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강화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행동이 빈도가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강도가 더 세지는 이 현상은 뭐라고 했었죠? 그쵸, 속어 폭발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 회복은 무엇이었죠? 그쵸, 행동이 사라졌다가 소거되었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어 폭발과 자발적 회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선생님들이 만약에 강화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 강화가 간헐 강화 스케줄로 아이들에게 느껴져서 유지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속어 폭발이랑 자발적 회복에서는 선생님들이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강화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속어 유발 공격 같은 경우에는 속어로 인해 유발된 문제 행동 이외의 공격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속어의 장단점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고려사항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속어 폭발, 자발적 회복에는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강화하는 경우 속어 저항의 증가라는 역효과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속어를 사용할 때는 낮은 수준의 다소 덜 심각한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할 때 적절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어 전략을 할 때는 문제 행동을 없애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행동의 기능을 하는 대체 기술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 행동이 발생하면 강화를 해주어야 되고요. 대체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전략도 함께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어를 하실 때는 학생을 둘러싼 주변 환경 전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겠죠. 그래야 그 행동이 잘 속어가 될 것이고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동 지원의 마지막인 인지적 행동 중재를 할 건데요.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 중에서도 저희는 자기교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교수 훈련 과정을 묻는 질문이었고요. 자기교수 훈련 과정에 따른 각각의 학생의 행동을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나요? 인지적 모델링이었고, 두 번째는 외적 지도, 세 번째가 외적 자기 지도, 네 번째는 외적 자기 지도의 감소, 다섯 번째는 내적 자기 지도였죠.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행동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자기 교수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 어떤 과제의 수행 순서를 스스로 말해가며 실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부어적 촉진을 제공하는 과정을 자기 교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재는 충동적인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중재인데요. 왜냐하면 아동에게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교수 훈련 단계에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단계 이름은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지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교사는 큰 목소리로 말하면서 시범을 보이고요. 학생은 그동안 무엇을 하죠? 그쵸, 교사의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외적 지도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요? 교사가 큰 목소리로 말해주면 학생은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서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적 자기교수, 외적 자기지도 감소, 내적 자기지도.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단계까지는 교사는 이제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고요. 각 단계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외연적 자기교수, 외적 자기지도에서는 학생은 큰 목소리로 말하며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적 자기지도 감소 시기에서는 이제 큰 소리로 말하던 것을 조금 작은 목소리, 혼잣말로 말하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적 언어로,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수행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훈련 단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동 지원 부분은 끝이 났고요. 이제 진단평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평가 구조화한 거 보시면 사정과 평가의 이해, 측정의 기본 개념, 사정 방법, 대안적 사정이 있었고요. 일단 사정 및 평가의 이해에서는 우리가 평가의 단계를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단계가 있었죠? 5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별, 그리고 장애 진단, 적격성 판정,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그러니까 교육 진단, 마지막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문제가 나온 부분은 선별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기본 개념에서는 이제 기술 통계가 나왔다고 제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변환 점수를 통해서 아동의 상대적 위치를 찾는 것이 이번에 초특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사정 방법에서는 관찰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안적 사정에서는 수행평가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단평가 중에서도, 진단평가의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기출로 나왔던 부분들만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정 및 평가의 이해에서 우리는 평가의 단계를 한번 다 훑어볼 건데요. 일단 유특에서 나온 문제에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선별검사의 오류 유형이었습니다. 자, 선별검사는 우리가 아이를 심층평가로 의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검사였는데요. 여기서의 오류 유형이 2개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죠? 위음과 위양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지금 구분 가능하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가에서는 선우 어머님이 이제 선우의 발달이 걱정된다며 강교사에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교사가 하는 말을 보면 선우가 선별 검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진단평가에 의뢰가 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나를 보면 결국 마지막에 선우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우리가 의뢰되지 않은 오류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음이 문제의 답이었고요. 위음이라는 오류가 생기면 생기는 문제, 어려움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푸는 것이 유특 문제였고요. 그래서 선별 관련해서 보시면 아동을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선별검사를 정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 오류에는 위양과 위음이 있었다. 위양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데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된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위음은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기중재의 기회를 상실하고 지연시킨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양과 위음을 줄이려면 민감도, 명확도를 알고 계시고 민감도와 명확도가 높아야 하는데요. 자, 민감도와 명확도 같이 보시면 민감도는 장애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동을 선별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럼 민감도와 관련돼 있는 오류는 무엇일까요? 위음이겠죠. 우리가 위음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장애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의뢰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줄이려면 실제로 필요한 친구들을 잘 선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민감도가 높아야 되고요. 위양의 발생률을 낮추려면 명확도가 높아야 되는데 명확도라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을 선별해내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동을 고르는 건 민감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을 선별해내는 건 명확도, 그리고 그것은 각각 위음, 위양과 관련이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별 다음에는 진단 과정이 있는데요. 진단은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에 와는 달리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많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지며 검사자의 자격도 더 엄격히 제한됩니다. 자, 적격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적격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때는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꼭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애가 없어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장애랑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랑은 조금 별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는 이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교육 진단이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교육에 관한 내용, 관련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개별화 교육 계획 IP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교육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평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형성평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전을 점검하는 과정이고요.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다 실시된 후에 실시되는 평가이고 이제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특수교육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괜찮은가, 프로그램이 아동과 적절하게 잘 맞는가도 같이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의 기본 개념 부분도 보고 가실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양한 점수들을 한번 봤었는데 그 점수의 유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일단 시지각 발달 검사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나 시지각 발달 검사 외웠는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시지각 발달 검사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시지각 발달 검사 표준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거하여 은주의 일반 시지각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한번 같이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시지각 발달 검사를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이유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시고 일반 시지각 지수, 그러니까 64점을 맞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그린 다음에 꼭 문제를 풀 때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린 거고요. 자, 중간이 평균이라고 했을 때, 자, 1SD, 2SD. 우리 이 그래프 외우셨죠? 마이너스 1SD, 마이너스 2SD.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지금 시지각 발달 검사의 평균은 몇인가요? 100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100 쓰시고, 자, 그러면 1표준 편차 많은 것은 표준 편차가 15니까 115점, 2SD는 13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SD는 85, 마이너스 2SD는 7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렇게 칸을 만약에 그리게 되면 여기는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있나요? 약 34%의 아이가 있고 1SD와 2SD 사이는 몇 퍼센트의 아이가 있나요? 14% 아이가 있고 이 SD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2%에 속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좌우 대칭이었으니까 반대도 34%, 14%,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은주는 일반 시지각 점수가 64점이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네, 70점보다 아래에 속하게 되겠죠. 정확한 지점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2SD 미친 것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은주의 일반 시지각 지수는 하위 2% 밑에 있겠구나, 2%보다 더 아래에 있겠구나 하고 상대적 위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점수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원점수, 변함 점수로 크게 나눌 수 있었고요. 변함 점수는 백분율 점수와 유도 점수로 나눌 수 있었고 유도 점수는 발달 점수와 상대적 위치 점수로 나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점수들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원점수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는 우리가 옳은 반응을 보인 문항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점수가 0점이라면 우리가 옳은 반응을 보인 문항의 수가 0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0점이라고 해서 그 소검사에서 측정하는 수행 능력이 완전히 결핍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검사 방식이나 여러 가지 변인들로 인해서 측정의 오차를 가질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점수의 단점은 우리가 피검사의 수행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한 단점 때문에 우리가 원점수를 변환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변환 점수였죠. 자, 변환 점수는 아동의 수행에 대한 절대적 또는 상대적 해석을 하기 위해 원점수를 변환시킨 점수이고요. 백분율 점수, 유도 점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백분율 점수 보시면 등가 점수, 지수 점수가 있었는데요. 등가 점수에는 아동이 획득한 점수가 특정 연령 또는
학년의 아동들이 보이는 평균 점수와 동일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였고, 연령 등가 점수와 학년 등가 점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수 점수는 우리 연령 등가 점수를 생활 연령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지수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도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유도 점수 보시면 일단 백분위 점수는 특정 원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은 아동의 백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80%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점수 이하를 밑을 받은 친구들이 전체 아동의 8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분위가 80%다 하면 이 아이는 상위 20%에 속한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점수가 있는데요. 사전에 설정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맞게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변환한 점수로 이제 다양한 점수 유형들이 있었는데, 이 유형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그래프를 그려서 평균과 SD 사이에 몇 %가 있는지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그래프를 더 외우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각 점수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점수들을 가지고 아이의 상대적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분 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9개의 범주로 분할한 점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구분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는 보시고 우리가 문제 풀어본 것처럼 선생님들도 변환 점수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사정 방법 중에서도 사정 방법이 너무 여러 개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관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우리가 행동 관찰 시에는 관찰해야 하는 행동을 정의할 때 명칭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합니다. 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유특 문제였고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쓰는 거였는데 보시면 김교사랑 원감 이렇게 두 사람이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관찰 결과가 너무 다르죠. 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찰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김교사와 원감이 각각 다른 행동을 관찰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면 무엇이 낮아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뢰도 중에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그쵸. 관찰자 간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함으로써 관찰자들 간에 관찰 결과가 일치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관찰자 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답안이었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와 관찰자 간 신뢰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일단 관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특정 현상이나 행동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일화기록법, 사건기록법, 간격기록법, 시간표지법, 평정기록법 등이 포함이 되었고요. 선생님들 이런 기록법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림으로 기록지들이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 같은 경우에는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관찰의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관찰을 통해서 적절하고 전형적인 행동 표본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아서 타당한 행동 관찰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표집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표집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관찰의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관찰과 관련된 신뢰도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관찰자 간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관찰자 간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관찰 결과가 관찰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거였고요. 그래서 관찰자 2명을 비교하는 거였고, 검사, 재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관찰자가 처음 검사한 거와 그 다음에 재검사했을 때 그 두 개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한 명의 관찰자가 2번 관찰한 결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관찰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척도 기록이나 겉목표 기록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자의 신뢰도, 타당도 확보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관찰에 대한 반응성을 낮추고 관찰자 표류를 예방하고 관찰자 기대도 예방을 해야 되고요. 관찰의 복잡성도 방지를 했었어야 하죠. 이 네 가지가 다 줄어들어야 정확도와 일치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관찰자의 반응성을 보시면 우리가 연구 대상이,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관찰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해서 더 긴장해서 잘 못하게 되는 것을 반응성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이제 관찰자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관찰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찰자가 관찰하는 시기보다 좀 전에, 많이 전에 들어가서 적응 기간을 제공하여서 자신의 행동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자 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관찰자의 관찰 기준이 자꾸 점진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관찰자가 2명 이상이며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접촉을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관찰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와 관찰 기준에 대한 성문화된, 그러니까 문서화된 관찰 지침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면 연구 도중에도 다시 관찰자 훈련을 반복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관찰자 기대 같은 경우에는 관찰을 하는 사람이 이제 중재의 목적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관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중재의 효과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중재를 받았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더 잘하겠지라는 관찰자의 기대 때문에 관찰 기준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찰자 기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찰자에게 중재 목적을 알리지 않고 관찰만 부탁하는 방법으로 관찰자의 기대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관찰의 복잡성이라는 것은 한 관찰자가 관찰을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관찰해야 되는 행동이 너무 복잡할 경우, 그러면 일관성 있는 관찰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높은 관찰자 일치도 수준을 설정하고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의 정확도와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해야 되는 게 2가지가 관찰자 훈련과 그리고 관찰 행동을 조작적 정의하는 그 2가지 전략을 통해서 관찰의 정확도와 일치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진단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장애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는 경우 대안적 사정 방법으로
진단평가를 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초특에서 이번에 수행평가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수행평가 절차를 같이 먼저 보시면 1단계는 수행성과 구체화하기, 2단계 수행사정의 초점 선택하기, 3단계 적정 수준의 현실성 선택하기, 4단계 수행 상황 선택하기, 5단계 채점 방법 선택하기,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수행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었는데요. 수행사정의 초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3가지를 초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과정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결과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정과 결과 모두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3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채점 방법을 선택하기도 중요한 거였는데, 채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사정의 초점과 관련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주랑 현우의 수행 채점이 각각 무엇이었는지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 은주는 어떤 채점 방법을 사용했는지, 현우는 어떤 채점 방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보셨을까요? 보시면 일단 현우의 수행 채점표를 파악하기가 더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분석적 채점 방법인가?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이 보시면 구성 요소별로 각각을 채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분석적 채점 방법을 썼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 은주는 어떤 채점 방법을 사용하였을까요? 보시면 점수는 1, 2, 3 딱 3가지밖에 없고요. 각 점수별 항목들을 보시면 과정과 결과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얘는 총체적 채점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채점 방법은 과정과 결과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정도로 보고 수행평가와 관련된 개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라는 것은 행위를 수행하거나 결과를 산출하는 아동의 기술을 관찰하여 판단하는 사정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평가 단계 중에 교육 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형성평가, 총괄평가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수행평가는 과정 혹은 결과에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과정과 결과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초점을 두는 수행평가 방법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놓고 가시면 좋은데요.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초점을 두는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던가 경비 등의 이유로 결과 평가가 실행 불가능할 때, 과정이 순서적이고 직접 관찰이 가능할 때, 정확한 과정이 추후 성공에 필수적일 때, 과정 단계의 분석이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등에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수행평가를 할 수 있고요. 결과에 초점을 두는 수행평가는 어떨 때 할 수 있죠? 결과가 명확하고 판단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다양한 과정이 동질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때, 과정의 관찰이 불가능할 때, 과정 단계가 숙달되었을 때 결과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과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한 결과를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체계적인 과정을 따르는 것이 모두 중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준비 과정 보시면 수행성과의 구체화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수행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인하다, 구성하다, 그리고 드러내다와 같은 행위동사나 그 유사어들을 사용해서 수행성과를 먼저 기술한 다음에 수행의 결정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서 수행성과를 구체화합니다. 우리가 행위동사를 사용해서 수행성과를 기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수행 성과를 구체화해서 어땠을 때 이게 성과가 획득이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구체화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초점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정, 결과 아니면 가정과 결과 모두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요. 적정 수준의 현실성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평가가 실시될 때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의 적절한 현실성을 반영해서 수행 상황을 선택해야 하고요. 수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지필 수행, 확인 검사, 구조화 수행 검사, 모의 수행, 작업 표본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필 수행 같은 경우에는 지필 검사랑 비슷하긴 하지만 수행평가에서의 지필 수행은 모의 상황에서의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더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었죠.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채점 방법 선택하는 거 있었는데 우리가 문제로도 푼 부분입니다. 검 목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검 목표를 활용해서 행동의 특성의 유무를 기록하는 것이고 대부분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정척도 방법, 그러니까 분석적 채점 방법 같은 경우에는 평정척도를 활용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성 요소별로 채점한 뒤에 이 점수들을 합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채점 방법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단일 점수를 부여하였고요. 그래서 여기 각각 채점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의 장점과 단점까지 보실 텐데요. 수행평가의 장점은 우리가 전통적인 지필 검사로는 평가할 수 없는 복잡한 학습 결과와 기술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구두적이며 신체적인 기술에 대한 좀 더 자연스럽고 직접적이며 완전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을 명료화하고 학습을 좀 더 의미 있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요. 실제 상황에 대한 학습의 응용을 조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판단과 채점이 주관적이어서 낮은 신뢰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집단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지만 종종 개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통합교육부터 마지막까지 다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